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벌써 총선이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정말로 가까이 다가왔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매우 중요한 총선이 될 텐데요. 네. 어쨌든 민주진보 진영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들 조금 힘을 내셔서 이번 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불량 정치, 지난 4년 동안 불량 정치를 했던 당을 심판하는 데 방점을 두겠습니다. 네,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꼭 저도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다들 조금 더 힘을 내셔야 되겠죠. 저도 힘 많이 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시작하기 전에 아주 짧게, 이번 주 대전, 다음 주 대구 다 취소됐습니다. 이제 북콘서트는 싹 사라졌으니까 일정이 새로 잡히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완배 기자님, 코로나19가 이게 한두 달 사이에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이야기도 많고. 그렇죠. 네.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 북콘서트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지금부터는요. 계약은 또 어떡할 것이며. 그러게 말이죠. 지금 무슨 교회가 종교 탄압이다 이러고 있는데 정말 답답한 인간들입니다. 네, 당연히 교회가 조금 협조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럴 땐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국가의 지침을 따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가 방역국으로는 매우 모범적인 나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모이지 말라고 하면 안 모이는 게 제일 좋고요. 요즘 같으면 온라인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왜 모이는 곳에, 그러니까 오프라인의 대면에 그렇게 마음을 집중하는지 기독교에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헌금 때문이죠. 네, 헌금 때문에요. 네. 그런 간단한 이유라면 조금 다양한 방법으로 또 저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아니 이 사회가 말이야 어디 건방지게 교회한테 큰 소리를 치는 거야. 이런 정말 지금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는 인간들 즐비한 거죠. 교회 어떤 안에. 종교도 사회 속에서 존재를 하는 겁니다. 이 사회의 규칙과 사회의 협업 과정에서 배제된 종교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인 분들도 조금 나라의 지침에 잘 따라주시는 게 훨씬 더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도 해요. 공손하게 하라고. 참 어처구니가 없어. 이 정도면 굉장히 공손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공손하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싸가지 없이 한다는 거예요. 어디 감히 교회? 이런 빌라는 얘기인가요? 빌란 얘기예요. 기분 나쁘게 왜 그러느냐고.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 지금 평화나무가 그 설교 시간에 선거법을 위반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는 것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네가 뭔데 설교를 근데 말이죠. 김용민이가 아니고 딴 사람이 하면은 예를 들면 비신자가 하면은 어디 비신자가 어디 거룩한 교회에서 설교를 검증하느냐. 너 종교 탄압이다. 이럴 거라고요. 안 봐도 비디오인데. 정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회사 사람들하고 잠깐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마스크 다 쓰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이거 진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얘기도 전혀 예정됐던 이야기가 아닌데 이번 총선에서 평화나무와 김용민 PD님 역할이 대단하다고 정말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저희 민속 기자들 사이에서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근데 진짜 지난번에도 총선 때 동성애 오적해가지고 교회에서 몇몇 민주진보 진영 후보들을 콕 찍어가지고 낙선운동 벌였거든요. 이거 보고 안 되겠다. 이거는 정말 혼 좀 내야 되겠다. 이것들이 도대체 무슨 지들이 목사면 목사지? 이 무슨 비리를 저지르고 혹은 과거에 도저히 이 공동체를 대표하는 그런 국민의 대의자로서 국회 갈 자격이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동성애 반대는 교회 안에서나 하세요. 왜 교회 밖에서 그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동성애 지지도 아니잖아. 차별하지 말자 이런 건데 이런 좋은 취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지들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지들에게 굴복하지 않는다고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억압하고 탄압하고 이거는 폭력이죠. 당연히 폭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냥 그러니까 교회 망신 다 시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복음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성하기는커녕
야, 이거 정말. 평화나무를 욕하고 뭐 고발한다고. 아니, 뭐 우리 욕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 정말 종교 스스로 그렇게 네. 불신을 자초하고 그래놓고도 이게 뭐 정말 뭐 잘났다고 큰 소리치고 이거 안 되겠다. 이건 진짜 네. 모렴치의 끝이 무엇인지를 단단히 보여줘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사명감으로 하고 있습니다. 욕을 하든 네. 말든 뭐. 오늘도 빤스가 저를 고소했어요. 자기를 사입이라고 했다고 네. 그걸로 이제 고소를 했는데 근데 며칠 전에 제가 빤스를 사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로부터 며칠 전에 전광훈 측이 우리 평화나무를 사이비 단체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응원단을 하나 조직할까요? 빤스 티셔츠 입고 김영훈 PD님 뒤에서 응원하는. 정말 참 제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간만에. 예, 하여튼 뭐 서설이 너무 길었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오늘은 재난이 인간 사회의 옛 질서를 어떻게 바꿔나가느냐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미국이 공고한 양당 체제죠. 그리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번갈아서 집권을 합니다. 이변이 없는 한 미국에서는 한 정권이 8년 넘기기가 조금 어렵죠. 1980년부터 12년 동안 레이건 그리고 아버지 부시가 연이어 집권한 게 최근 한 정당이 12년 집권한 마지막입니다. 그 뒤로는 민주당 빌 클린턴이 8년, 공화당의 아들 부시가 8년,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도 8년을 끝으로 계속 다른 당의 정권을 넘겨줍니다. 70년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이 대선에서 2번 이기고 77년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지미 카터가 정권을 다시 되찾아오니까요. 그리고 80년은 레이건이 다시 가져가고요. 이런 식으로 미국은 계속 민주당과 공화당이 번갈아 집권하는 게 관례처럼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이랬느냐? 아닙니다. 휘그당, 연방당, 민주공화당 이런 생소한 이름의 당이 있었던 건국 초기를 빼고요. 양당 체제가 얼추 성립이 됐던 19세기 후반부터는 그야말로 공화당의 세상이었습니다. 1896년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한 다음에 1900년 선거에서 2연승, 1904년 선거에서 3연승, 1908년 선거에서 4연승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 16년 동안 공화당이 집권을 한 거죠. 1912년에 민주당이 정권을 되찾아오는데 이것도 좀 복잡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순수하게 실력으로 이겼다기보다 이때 여당이었던 공화당이 둘로 쪼개지거든요. 공화당이 분당을 하면서 민주당이 겨우 16년 만에 한 번 이긴 겁니다. 여세를 몰아서 1916년에 민주당이 2연승을 하기는 하는데 이후에 1920년, 24년, 28년 세 번 선거에서는 다시 공화당이 3연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이때 3연승 개표 결과를 보면 표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납니다. 1920년 선거에서는 1600만 표 대 910만 표. 1924년 선거에서는 1570만 표 대 840만 표. 거의 더블 스코어에 가깝게 공화당이 승리를 거두죠. 9번 선거에서 7번을 공화당에 이겼으니까 뭐 그냥 말 그대로 공화당 세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1928년 선거를 기점으로요. 전세가 완전히 역전됩니다. 이때부터 30년은 거꾸로 민주당의 세상이 됩니다. 30년 동안요? 예. 우선 1932년 선거에서 사회주의자 소리를 들었던 생 아웃사이더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이 36년, 40년, 44년까지 선거를 내리 4번을 이깁니다. 미국 최초의 4선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미국에서는 3선을 해서는 안 된다가 관행이었지 법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루즈벨트가 4연승을 혼자서 거두죠. 루즈벨트가 임기 중에 사망을 하는데 1948년 사망 이후에 열린 대선에서도 또 민주당이 이깁니다. 이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한 정당의 대선 5연승 기록입니다. 이후 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1952년과 56년 선거에서 공화당이 전쟁 영웅 아이젠하워를 앞세워서 2연승을 하는데 60년과 64년 선거에서 또 민주당이 연승을 해요. 그러니까 루즈벨트 등장 이전의 9번의 대선에서는 공화당이 7승 2패였는데요. 루즈벨트 등장 이후 9번의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7승 2패로 압승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 공화당의 시대가 완전히 저물고요.
20세기 중반은 민주당의 세상이 열린 거죠. 이 놀라운 대역전의 기점이 바로 루즈벨트의 등장인데요. 이 루즈벨트의 등장에는 더 중요한 경제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바로 1929년 발발했던 세계 경제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경제 참사라고 하죠. 대공황이 벌어진 겁니다. 대공황 이전까지 경제학은 고전학파라고 해서요. 시장이 제일 중요하고 기업만 잘 돌보면 세상이 잘 돌아갈 거라고 주장했던 자들이 경제를 지배했었습니다. 뭐 공화당의 세상이죠. 네. 그런데 대공황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 공고했던 옛 시대의 질서들이 그냥 한 방에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루즈벨트 이후 민주당의 시대를 경제학에서는 대번영기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미국 경제가 진짜로 눈부신 발전을 합니다. 복지 국가의 기틀을 잡았을 때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1980년 레이건을 앞세운 신자유주의 등장으로 허무하게 붕괴가 되지만요. 이건 그냥 미국 대선 역사를 쭉 읽어드리는 게 아니고 이 이야기는 크리스티 앤더슨이라는 미국의 정치학자의 분석을 조금 상세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 앤더슨이라는 학자는 진보는 어떻게 다수파가 되는가라는 책을 쓴 정치학자인데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철희 의원이 번역을 해서 더 유명해진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대공황을 기점으로 압도적인 다수를 잃었던 공화당을 민주당 진보가 어떻게 극복하고 이후 30년 압도적인 다수가 됐느냐 이 과정을 아주 정밀하게 분석한 책입니다. 앤더슨의 분석을 짧게 요약을 드리면 대공황이라는 엄청난 경제적 재난이 도저히 안 깨질 것 같았던 옛 질서를 허물어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다른 세상을 열었다는 겁니다. 특히 앤더슨이 주목한 부분은 대공황으로 공화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지지자로 돌아선 게 아니고 무당층, 그러니까 정치에 아무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대거 새롭게 민주당 지지자들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공황 이후에 투표율이 엄청나게 높아져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경제가 한번 망해보니까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 이 민중들이 정치가 진짜 내 삶에 중요한 일이구나라고 각성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앤더슨은 비면역 유권자들이라고 부르는데 이미 특정 정당을 강력히 지지하는 기존 유권자가 아니고요. 정치에 관심도 없고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투표는 왜 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해고를 당하고 죽음의 위기에 내몰려 보니까 복지가 중요하고 사회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이때 루즈벨트라는 영웅이 그 길을 짜자잔 하고 멋있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충격적 재난을 겪은 사람들이 투표를 잘하면 내 삶이 진짜로 바뀌는구나. 이런 걸 몸으로 체험을 한 거죠. 이 경험을 가진 새로운 유권자들이 민주당의 시대, 그리고 경제학에서 부르기를 대번영기를 열어젖혔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잠깐 소개해드린 기억이 있는데 세계적인 저술가이자 진보적인 사상가인 나오미 클라인이라는 사람이 내세우는 쇼크 독트린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엄청난 재난, 쇼크가 벌어지면 사람들의 뇌가 하얀 백지 상태가 된다는 게 쇼크 독트린 이론의 요지입니다. 큰 충격을 받으면 망치로 머리를 쿵 하고 맞은 것처럼 과거의 질서나 기억을 싹 까먹어 버리는 거죠. 근데 이때 새로운 세상을 설계하기가 아주 좋은 겁니다. 생각이 백지가 돼버렸으니까요. 고정관념이 없어졌어요. 여기다가 새 세상을 그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인이 드는 대표적인 예가 1998년, 7년 우리나라가 겪었던 외환위기입니다. 클라인의 관점은 뭐냐면 한국의 외환위기는 월가가 조작했다는 겁니다. 미국과 유럽의 신자유주의자들이 한국을 경제적으로 침략하고 싶은데 사실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전통적인 사고가 매우 강하거든요. 사실 우리나라가 과거에 보면 공동체성도 강하고 투쟁심도 굉장히 특별한 나라인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투쟁도 격하고요. 가족주의도 강하고 네. 돈보다 명예심이 강하고 협동정신도 강하고 이런 기질이 굉장히 다분했던 나라예요. 그렇죠. 과거에는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유행했던 드라마 보면 전원일기, 한지붕 세가족, 시장 사람들 이런 류의 공동체 문화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그렇죠. 그런 겁니다. 예. 그런 걸 미덕으로 여겼어요. 뭐 속으로는 돈이 좋았을지 몰라도요. 그런데 이런 공동체 의식이나 투쟁심이 깨져야 신자유주의가 됩니다. 이기심, 개인주의, 오로지 돈만 하는 의식 이런 게 심어져야 되는 건데 이걸 바꾸기 위해서 월가가 택한 방식이 한국의 외환위기와 국가부도라는 어마어마한 외부 충격을 줬다. 만들었다는 게 클라인의 주장입니다. 네. 물론 저는 클라인의 이 주장이 100%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클라인의 주장을 상세히 보면 한국 사례를 꽤 길게 드는데 제가 보기에 조금 엉성한 대목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히 제가 동의할 수 있는 건 적어도 외환위기라는 국가부도 사태는 한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 정서를 새하얀 백지장으로 만들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2년에 BC카드 광고 카피가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이거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전까지 한국 사회가 네. 부자 되세요 이런 말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막 하는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물론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많았겠지만 그걸 그렇게 티내는 걸 상당히 천박하다고 생각을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돈이 유일한 가치관이다 이러고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외환위기와 국가부도를 겪은 뒤에 사회가 완전히 돈돈거리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뇌가 리셋이 된 거죠. 그 위에 신자유주의라는 이기심이 세상을 휙휙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청소년들이 건물주가 꾸민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아유, 그래요, 예. 진짜. 이건 엄청난 위기가 안 좋은 세상으로 변환된 경우입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이게 참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우리가 떠올리기조차 진짜 처참한 기억이지만 세월호 사건은요. 신자유주의에 찌들어서 개인주의로 살던 사람들의 머릿속을 완전히 백지장으로 리셋시켜버린 사건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박근혜 시대를 살면서 내가 중요하고 내 승진이 중요하고 내 집 마련 이런 것만 생각을 하고 살았던 시대인데 그 장면을 보고 완전히 내가 붕괴됩니다. 와, 이명박 박근혜가 만든 세상의 결과가 이거야? 공공, 안전 다 시장에 맡기고 돈돈거리면서 살았더니 그 결과가 이거라고? 내가 완전히 리셋이 돼버립니다. 우리는 공공을 지켜야 하고 정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때 확 박혀버렸죠. 네. 이제 다시는 그 모습을 보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촛불혁명에 나섰죠. 네.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방역국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변화의 방향은 두 가지인데요. 어떻게 올지는 모르지만 클라인의 주장은 세상의 변화는 비둘기처럼 천천히 다가오면 대응하기는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기존 질서가 완벽하게 허물어지는 대재난이 닥쳤을 때 도약한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비약적으로 세상이 변화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게 클라인의 주장입니다. 다만 그 변화가 좋은 것일 수도 있고요. 지옥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한번 기존 관념이 싹 사라진 백지 위에 누가 무엇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린다는 거죠. 그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야말로 현대사회가 발전한 이래 맞이하는 전 세계적인 충격적인 바이러스 대란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삶의 규칙을 지금 산산조각을 내고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 엄청난 재난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네.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공고해 보였던 자본주의적인 옛 질서가 얼마나 빨리, 얼마나 신속하게, 그리고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고 있는지요. 자,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라. 이 명제에 대해서 세계적인 지성인들이 30년 전부터 헛소리하지 말라고 그렇게 떠들었던 이야기인데 아무리 떠들어도 안 깨지는 거대한 신화 같은 거였습니다. 신자유주의 시장이라는 신화는요. 그런데 지금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요. 이탈리아 정부가 16일에 국적항공사인 알리탈리아를 국유화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네. 이게 원래 국영회사였는데 2008년에 이탈리아 정부가 10억 유로 받고 민영화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12년 만에 다시 국유화를 추진하겠답니다. 왜냐하면 항공업이 시민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기반 산업이라는 걸 이제 깨달은 거죠. 이게 민간에 맡기면 통제가 안 되는데 네. 코로나 사태를 한번 맞아보니 통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스페인은요. 16일에 개인 병원을 비롯한 모든 영리, 비영리 민간 병원을 일시적으로 국유화하는 조치를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리, 비영리 민간 병원이란 이 나라에는 영리 병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영리 병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훨씬 더 후진 시스템을 스페인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 모든 영리, 개인 병원까지 포함한 모든 영리, 비영리 민간 병원을 일시적으로 국유화합니다. 충격적이죠. 일시적이긴 하지만 국유화라는 겁니다. 이 뭐 빨갱이 나라도 이런 빨갱이 나라가 없는 거죠. 여기에 따르면 개인 병원 의사뿐만 아니라 제약회사, 의료기기 제조회사 전부 정부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고요. 네. 그런데 엄청난 재난을 맞은 지금 스페인에서는 아무도 스페인 정부의 이 정책을 빨갱이 사회주의 정책이다라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옛 질서가 한 번의 머리에서 싹 사라져버린 거죠. 빌 더 블라지오라는 미국 뉴욕시장이 15일에 MSNBC 방송에 출연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네. 미국의 검사키트, 산소호흡기 이게 지금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의료용품을 생산할 수 있는 중요한 공장이나 산업은 국유화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합니다. 네.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뉴욕은 월가의 심장부입니다. 신자유주의 중심이라고요. 네. 그런데 여기 시장이 의료용품 산업을 국유화하자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에 아예 지금 금융시장 위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흔들리는데 네. 우리는 지원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쓸 거야. 이걸 재자본화라고 부르던 지분 매입이라고 부르던 필요하다면 국유화라고 불러도 좋아. 이렇게까지 발언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기업이 무너질 지경이니까 정부가 돈을 쏟아붓고 국유화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로 치면 정부가 삼성이나 현대차를 국유화하겠다 이런 발언입니다.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발언이 프랑스 재무부 장관 입에서 나옵니다. 우리나라도요. 나이 조금 있으신 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어렸을 때 사회주의 국가를 빨갱이라고 욕하는 교육받으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예가 저 멍청한 빨갱이 새끼들이 계획경제한답시고 시장을 무시해서 저 나라는 생필품이 부족하다. 그래서 비누를 받으려고 국민들이 줄을 쭉 서는 배급제를 한다. 저 미친놈들이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배급제는 사회주의 빨갱이들을 조롱할 때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걸 하고 있잖아요. 예. 마스크 오브제를 합니다. 1년 전만 해도 이런 정책이 가능할 리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마스크 오브제에 대한 국민 선호도가 매우 높아요. 돈 많다고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다고 시장 논리에 따라서 여러 장을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국민들은 동등하게 2장씩 정해진 요일에 배급을 받아서 삽니다. 요즘 미래통합당 일부 골라간 의원들이 이게 빨갱이 국가 배급제와 뭐가 다르냐 이딴 헛소리로 막 선동을 하는데 씨알도 안 먹혀요. 네. 아무도 거들떠 듣지도 않습니다. 네. 옛 질서, 옛 사고방식, 옛 고정관념이 머리에서 싹 사라진 겁니다. 심지어 전쟁의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에서도요. 저는 10년 넘게 기본소득을 지지한 사람이지만 사실 이 논의가 이렇게 급속도로 최근에 확산될 줄 진짜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약국 앞에서 일주일에 2장의 마스크를 줄 서서 배급받는 모습이 아무 거부감이 없이 네. 심지어 훌륭한 정책이라고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줄 진짜 몰랐다고요. 우리의 뛰어난 공공의료 체계가 세계적인 선망 대상이 될 줄도 정말 몰랐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재난이 시장의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환상에 사로잡혔던 인류 전체의 뇌를 완전히 리셋해버렸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당분간 그 어떤 나라에서 코로나 검사 한 번 받는데 수백만 원이 넘게 들고 구급 헬기를 부르면 3천만 원을 내야 하며 네.
오바마 케어라는 개혁을 했는데도 여전히 2,750만 명이나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미국을 선진국이라며 부러워하겠습니까? 아니면 한국을 부러워하겠습니까? 그 어떤 나라가 감히 국민 건강 문제를 시장에 맡기자고 주장하겠냐고요. 코로나 사태가 인류에게 참으로 엄청난 불행한 일이라는 건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재난이 벌어지면 옛 질서는 삽시간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백지의 세상이 열리죠. 네. 그러면 그 백지의 세상 위에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인류의 운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1929년 대공황이라는 비극을 딛고 미국이 30년 동안 진보의 시대, 복지의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요. 지금이야말로 시장 만능론을 저는 머리에서 깨끗이 지울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걸 보여주죠. 강력한 정부와 든든한 공공정책을 기반으로 국민의 건강, 안전, 생명, 인권, 복지 이게 중요시되는 나라야말로 지금 이 혼란스러운 사회의 유일한 버팀목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쉽게 입증이 되니까요. 예. 부디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요. 세계적인 모범을 지금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네. 이 하얀 백지 위에 앞으로 정말로 멋지고 안전한 공공이 중시되는 세상을 그려나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한배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